선박의 성능은 그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거친 바다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은 선박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기상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진 임무와 작전을 수행해야 하고,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소음을 최소화해야 하며, 함포나 미사일 등 적의 공격에도 살아남아야 한다. 함정이라면 꼭 갖춰야 할 이런 성능들을 특별히 구분해 특수 성능이라 부른다. 함정의 발전사란 곧 특수 성능의 발전사라 할 수 있다. 우리 해군 역시 함정 건조 초기부터 다양한 특수 성능을 적용해왔지만 기본 설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은 KDX 사업이 처음이다. 함정의 특수 성능에는 과연 무엇이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KDX-1에서 본격 검토하기 시작해 KDX-2와 KDX-3에서 독자적인 국내 기술로 정착시켜 나가기까지 우리 해군의 함정 특수 성능 개발 과정에는 어떤 도전과 성과가 있었을까? 대한민국 함정 특수 성능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군 함정의 위력 뒤에 숨은 기술과 도전, 그리고 미래 비전을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국산 구축함 개발과 함정 특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이기표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표입니다.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학과의 이현엽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엽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정정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의 정정훈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KDX 함정 특수 성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요, 해군 함정 개발사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국산 구축함 KDX 개발사에까지 이릅니다. 근데 함정 특수 성능이라는 건 주제가 오늘 조금 색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저희가 이제 이 KDX 개발사를 다루면서 이게 함정의 이 특수 성능을 이렇게 다시 주제 삼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같은 선박이면서 그 임무나 기능 차이로 인해서 일반 상선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군함에만 적용되는 기술 분야, 이것을 저희들이 통상 우리 해군에서 특수 성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 성능이라는 용어는 뭐 학계나 뭐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증된 그런 일반 용어는 아니고요. 예. 우리 해군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특수 성능이 사실은 함정에서 가장 중요한 뭐 전투 성능이나 생존성이나 이런 데 직결되는 겁니다. 그 함재의 성능을 두 개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기본 성능과 특수 성능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기본 성능은 문자 그대로 선박이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성능, 뭐 속력, 복원성, 내성 이런 것들을 기본 성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함정만 가지는 뭐 이 생존성과 관계된 여러 가지 성능, 스텔스도 여기 포함되는데 이런 성능들을 우리가 특수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능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 특수성능 분야를 왜 그러면 KDX-1 사업사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KDX 우리 함정 건조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KDX-1부터 이런 특수성능을 함정 설계 및 건조 시에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반영하기 시작은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KDX-1에 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KDX1에서 이 특수 성능이 전부 완벽하게 다 반영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 KDX2, 3, 그다음에 다른 함정을 이렇게 설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KDX1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시작했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KDX1 이전에 뭐 울산함이나 동해함이나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전혀 안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일부 반영도 했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볼 때 그 시기는 특수 성능보다는 일반 성능에, 기본 성능에 치중을 해야 되는 시절이었고, KDX1을 시작했던 시기부터 이제 기본 성능은 대부분 이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특수 성능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DX1 사업사에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간략하게 말씀 주셔서 이제 기본 성능과 특수 성능, 일반 상선과의 함정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더군다나 더 구체적으로 이제 KDX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패널의 구성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센터장님을 빼놓고서 이제 이기표 교수님 또 이현엽 교수님 또 정 박사님 모두 다 보면은 이 특수 성능에 관련된 이 전문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내로라 하는 부분들 중에서 다 모셨는데요. 이 정세 센터장님, 근데 이제 그 오늘 나오신 세 분의 이제 패널 분들이 함정기술연구회의 이제 역대 회장, 초대 회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는 중요하신 또 분들이기도 한데요. 전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함정기술연구회의가 어떤 것인지 간단한 뭐 이력만 보더라도 이 함정의 이 특수 성능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 모임 기관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함정기술연구회는 오늘 이 패널로 나와주신 우리 이기표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해군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조함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조함단 안에 함정기술부가 있었는데 함정기술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 창설을 한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초대 회장님은 우리 이기표 선생님도 하셨고 이어서 2대를 우리 이현혁 교수님이 하셨어요. 이현혁 교수님이 회장을 하실 때는 저는 함정기술실장이었습니다. 현역으로서. 그 이후에 현재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전우환 교수가 3대 회장을 하셨고 4대는 서울대 해양공학과의 그 성우재 교수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지금 오늘 나와주신 정정훈 박사님께서 5대, 6대를 연임해서 지금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함정기술연구회는 대한조선학회 산하의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조선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그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함정과 관련된 그 연구소나 대학, 그다음에 해군도 관련 부서, 그다음에 조선소 등 그 방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함정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함정기술연구회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해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함정기술연구는 그 연구회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해군 조직 내에 함정기술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기술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연 2회 정도 봄과 가을에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해군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뭐 교류도 하고 서로 협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함정기술연구회 뭐 오늘날의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직에 계신 이 그 정 박사님께 여쭤보면 좀 되겠지만은 이제 초대 회장이신 우리 이제 이기표 교수님께 여쭤볼 것이 이 연구회가 처음에 어떤 뭐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설립을 했을 테고 설립 배경이 무엇보다도 이어가는 것보다 처음 만드는 일이 또 어느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했을 텐데 어떤 설립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예, 함정기술연구회는 그 설립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원래 1993년경부터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선의 설계와 건조가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상선의 그 설계와 건조에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또 동시에 연구 개발과 연구자들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함정을 설계 건조하고 있던 그 함정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또 특히 그 상선 분야에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이 부족한 상선 분야로 파견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함정에서 특히 이제 요구되는 특수한 전문 분야, 여기 이제 보면은 저항 추진 성능이라든지 보건성, 내항성, 조정 성능, 또 통합 생존성, 충격 소음 진동, 또 레이더 반사 면적, 또 적외선 신호, 수중 방사 소음, 무기 체계 등 굉장히 다양한 그 특수 성능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전문가들을 위해서 뭔가 모임의 장을 만들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재수 센터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함정기술처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그 국내외 산학, 연, 군 간의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을 만들자 해서 2002년도 5월에 대한조선학계 산하 연구회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그런 또 구체적인 모임, 또 전문가들 또 모임이 또 많이 이제 이 함정 발전에 좀 그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수함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본 개념을 좀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혁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함정의 특수 성능, 이제 오늘 전반을 거쳐서 이제 설명을 하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어떤 분야들이 여기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여간 되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함정이라는 거는 선박이라는 플랫폼 위에 무기 체계를 실은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플랫폼 성능하고 뭐 무기 체계 성능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거의 이제 플랫폼 성능에 관한 것 중에서도 이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성능이 보통 일반 선박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성능들이 있습니다. 아까 정 센터장님도 설명을 해주셨고 이 표현에 약간씩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만족해야 되고 그 외에 뭐 스텔스라든지 여러 가지 함정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성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뭉뚱그려서 우리는 특수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플랫폼 성능을 기본 성능과 특수 성능으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나라 해군만 이렇게 사실 분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 성능은 조선소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저는 아주 합리적이고 잘 분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기체계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산 개발이 안 되는 무기체계는 수입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남는 거는 특수 성능 기술인데, 이 특수 성능 기술은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해군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이런 식으로 또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는 지금 이 특수 성능을 뭐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이게 사용되는지 모르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만들어진 문서에 하면 8개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뭐냐면은 스텔스에 관련되는 수중 방사 소음, 레이더 반사 면적, 또 적외선 신호, 자기 신호, 충격, 진동, 소음, 그리고 EMX라고 불리는 EMI, EMC, EMP.
그래서 8가지로 지금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관리하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정 박사님께는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 해군이요. 이순신 장군의 이 거북선을 이 함정 특수 성능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국방 분야의 그 충격 진동 분야의 그 학회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7년부터 시작한 학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이제 이 미국의 학회지 국제 학회는 아니고요. 이제 저도 가끔씩은 참석을 하는데 그 샤켄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그 샤켄 바이브레이션 심포지엄이 있는데 1982년에 이제 개최된 그 심포지엄에 그때 그 심포지엄 주제가 뭐였냐면 생존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육해공군의 이제 생존성 얘기를 이제 하는 자리였죠.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특수 성능이라는 단어는 제가 알고 있기는 외국에서는 이제 쓰지는 않고 이제 전부 그 생존성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해군 쪽에 그 기조 강연자로 나오셨던 미 해군의 이제 해링 대령께서 자기네들 그 미국 함정의 이제 생존성을 얘기하기 전에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생존성을 갖는 배가 뭐냐? 그게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이제 거북선을 예를 들었던 거죠.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북선은 우리가 기존적에 갖고 있던 판옥선은 이제 전투 중에 노를 짓는 이제 우리 승조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 위에 이렇게 판을 두른 2층 구조의 이제 배인데 이제 그거를 좀 개조한 배가 이제 그 거북선이 될 텐데 어쨌든 이게 단정을 하면 이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돌격 철갑 전투함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생존성이 뛰어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께서는 아마 외적이 옥선을 써서 그 게릴라전을 하는 거를 이거를 좀 무찌를 내면 우리는 훨씬 더 좀 기동성이 좋아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판옥선보다는 좀 작게 하면서도 이제 그러면서 속력이 굉장히 빨라서 이제 그 게릴라전에 대응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북선은 요새 현대 군사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수동 방어 관점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그 승조원을 그 노젓는 우리 승조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을 덮는 거를 이걸 이제 철갑으로 두른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되면 외적의 포탄이나 화살이 철갑에 맞아도 이제 튕겨 나가고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자기 방어 체계를 잘 가졌던 거죠. 그리고 또 전투 중에는 도술 감추고 뱃사공들을 고용해서 배를 추진해서 외적의 불화설 경경을 무력화시키고 배의 조종성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또 이 철갑에 뾰족한 침들을 부착해서 보통 영화에서 많이 보시지만 이렇게 딱 옛날 전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정끼리 와서 이제 서로 이제 배에 뛰어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끔 막는 장치였었죠. 그리고 이제 능동방어 체계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함포뿐만 아니라 배 앞모양의 용의 얼굴로 해서 이제 이불 통해서 이제 화염이 방출되죠. 이게 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좋은 무기 체계지만 또 하나는 이게 밤에 용의 그 얼굴에서 그 뿜어 나오는 그 화염이 그 이제 외적의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이런 심리 전술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순신 제도께서는 그 당시 외구가 어떤 전술을 써서 우리를 침략한가는 걸 사전에 간파하시고 이 다양한 측면에서 생존성 뭐 지금 우리 오늘의 주제가 특수능력 향상시키려는 걸 잘 만든 거죠.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미국 해군이 인정한 건 뭐냐면 하여간 그 거북선은 그 당시 해군 상황에서는 최고의 전투함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거북선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평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신이 만들어낸 최강 병기. 우리 민족 방위 산업사의 전무후무한 걸작. 바로 충무공 이순신이 개발 건조한 거북선이다. 임진왜란 당시 단 3척만으로 수백 척의 일본 군선을 무찌른 거북선은 공격과 방어에서 당대의 수준과 상상력을 모두 뛰어넘는 완벽한 전투력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북선의 전투력이 철저히 적함의 공격 방식과 아군의 작전 목표에 맞추어 설계된 특수 성능의 결과라는 점이다. 당시 일본의 주력 함정은 날렵한 선형으로 빠른 속도를 갖추고 있었지만 내구력이 약하고 선체의 높이도 낮았으며 함정 자체의 공격력도 특별할 것이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수군은 신속한 접근전을 통해 적함에 난입해 백병전을 펼치는 전술을 주로 활용했다.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조총이 조선 수군의 활에 비해 살상사거리가 두세 배나 길었고 왜군의 백병전 능력이 탁월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왜군이 상상하지 못했던 함선에 의해 정반대로 흘러갔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함이었던 한옥선을 개조한 3층 구조의 전투함이었다. 1층은 무기구와 식량 창고로 활용했고 2층에는 노군들을 배치해 노를 젓게 했으며 3층에는 활과 화포로 무장한 전투 요원을 배치했다. 또한 선체가 일본 군선보다 월등히 크고 높아 거북선의 전투 요원들은 적선을 내려다보는 유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었다. 설사 공격을 극복한다 해도 거북선의 철갑을 뚫고 침투해 백병전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전후 좌우 사방에 설치된 거북선의 화포도 일본 수군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조총 탄환과 화살을 철갑으로 튕겨내며 일본 함대 깊숙한 곳으로 파고든 거북선이 사방으로 화포를 발사하면 가뜩이나 내구력이 약한 일본 군선들은 속수무책으로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거북선은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선의 특징과 전술에 대비해 특수 성능을 적극 도입한 전투함이었다. 그 결과 적의 장점은 무력화시키고 아군의 장점을 극대화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인류 함정사의 위대한 명작으로 꼽히는 것이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국산 구축함 개발 사업과 함정 특수 성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주제를 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그 KDX 1부터 우리가 적용되었던 이 함정 특수 성능에 관련돼서 했던 핵심적인 기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KDX 1부터 특수 성능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시면은 그 전에 함정들의 그 참가했던 분들이 상당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부터 한 것은 아니고 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KDX 1을 대우에서 기본 설계를 할 때 감독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앞에서 그 우리 이현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성능 각 분야에 대해서 KDX 1을 설계하면서 전부 검토는 했습니다. 전부 각 분야를 물론 다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시기에 가능했던 것은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능 기술을 함정 설계 건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인 측면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해군의 의지도 있고 그동안의 간섭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KDX 1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KDX 2, 3에 뒤에 그 설계가 된 2나 3에 비해서 특수성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KDX 1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KDX 1하고 2, 3를 비교해서 특수성능 쪽에서 1이 조금 부족했던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현익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레이더 반사 면적과 적외선 신호 부분입니다. 그 스텔스를 위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특수성능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예. KDX1이 2, 3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은 KDX1하고 2, 3를 비교해 보시면은 KDX2, 3는 수선 상부의 그 선체가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그러니까 갑판이나 외판이 그 직선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경사지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기는 레이더를 이제 이렇게 그 탐지하려고 쏘잖아요. 그러면 그 레이더가 반사돼서 다시 그 쏜 대로 가야 탐지가 되는 건데 그것을 반사 각도를 딴 데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KDX2, 3는 KDX1에 비해서 갑판에 나와 있는 구조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단순합니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기 쏜 레이더가 갑판이 복잡해지면은 거기서 산란을 해서 증폭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단순화시킨 건데 KDX2, 3에 비해서 1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레이더 반사 면적 측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지만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적외선 신호는 그 함정에서 열을 내는 가장 큰 그 원인이 추진 체계잖아요. 디젤 엔진이나 게스터빈을 싣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름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그 열기가 가장 그 높은 온도를 내는데 거기서 가장 큰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적외선 신호가. 그래서 그 온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KDX2부터는 적외선 감쇄 장치라고 IRSS라고 하는데 그것을 탑재를 했습니다. 근데 KDX1에는 그걸 반영을 못했죠.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KDX2, 3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KDX1인데 KDX1에서 계속 검토를 했기 때문에 KDX2, 3에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RCS 문제 때문에 그 갑판을 단순화시키고 각도를 주고 뭐 이런 문제는 그럼 왜 못했느냐? KDX1에서. KDX1은 그 100 크기에 비해서 탑재되는 무기체가 굉장히 많아요. 2, 3에 비해서.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근데 그 외판에 경사를 주면은 내부 공간 활용도가 확 떨어져요. 왜냐면 수직으로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IRSS는 그 KDX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그 비용 예산,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문제를 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KDX 1부터 저희들 그 투수 성능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 3에 비해서는 훨씬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1에서 그런 검토를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2, 3 이렇게 가면서 그런 것들이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KDX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정의 특수 성능을 이제 이 부분적으로 적합해서 이제 그 적용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국내 관련돼서 어떤 기술 인력이나 기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충분하게 조금 협조가 될 만큼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올라왔었나요? 어땠습니까? 예, 저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도 국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현혁 교수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인데 MIT에서 그 충격 진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 공부는 당연히 그 함정하고 연계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등 그 선진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함정의 그런 기술 바로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함정에 대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경험을 가지신 분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고 또 그런 어떤 해석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그동안에 그 시험이나 그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료들이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그 당시. 그래서 저희들이 그 KDX-1에서 특수성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그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의 어떤 관련 기관이나 그 전문 업체나 이런데 기술 용역 형식으로 그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물론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서로 상호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군함을 설계하면서 외국에는 그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여러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을 다 외국 업체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정을 운영하면서 작전 측면에서 숨기고 싶었던 자료들도 줘야 되는 문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들이 그냥 그 외국의 자료를 이렇게 그 기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주려면은 우리 저 보안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 유출 승인이 안 나서 꼭 필요한 해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해군에서 이런 일을 우리 국내에 그 기술 영역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외국 기관이 그 우리 해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연구기관이나 전문업체하고 꼭 컨소시엄을 맺어서 와라.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국내로 이제 이전이 됐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거의 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전문업체에서 특성 관련 기술을 다 그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수 성능 분야 부분에 있어서 함정에 있어서의 선진국이라 일컬을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 과정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정호 박사님, 이제 우리보다 일찍 앞서서 이 분야를 이제 시작했던 이제 국가들의 어떤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함정 선진국에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특수 성능 분야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지 궁금한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름은 특수 성능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 특수 성능은 전투라는 거를 전제해야만 그 필요한 성능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전쟁을 해본 해군들은 이제 뭔가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해군 입장에서 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공격 무기가 그걸로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상대방의 그 적함을 많이 부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생존력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 무기에 이제 살생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취사력이라고도 얘기하겠죠. 또 한편에서 우리가 공격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쪽의 공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얼마나 그걸 버텨낼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존력, 생존성, 이제 그 중에 많은 요소들을 지금 저희들은 특성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적이 어떤 그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이 되는지를 갖고 미리 사전에 알고 있다면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하면 되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한 예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그 배에서 이제 특히 전투함에든 적용하는 게 아까 우리 이현혁 교수님이 얘기했던 기뢰나 어뢰 같은 수중 위험 무기가 물속에서 터졌을 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충격. 이거에 이제 견디게끔 요새 대부분의 배들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 때 이 기뢰라는 무기가 처음으로 이제 전투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영국의 인접바다에 그 바닷기뢰라는 거를 이제 뿌리면 옵니다. 이 기뢰라는 게 배가 지나가면은 어떤 신호에 의해서 감응을 해서 터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이제 손상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 650여 척, 독일 이태리 1,800척, 일본 1,500척.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어떻게 견딜 거냐. 이게 이제 여기에 견뎌보자 해서 시작한 놈이 바로 수중 폭발에 대해서 내충격 설계를 하는 연구의 효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적의 위험 무기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이제 첨단화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려면 이제 그 특성능도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국이 제일 자랑하는 그 배가 뭐냐면 우리도 KDX-3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KDX-3를 설계를 했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DDG-51급 이제 저희가 알레이버크급 그 전투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 아까 우리 KDX-2부터 센터장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그 특성능을 적용했던 것처럼 미국도 그 전부터 그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했는데 DDG-51이 처음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혁 교수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스텔스도 있고 파편 보호 그리고 화생방에 대한 그 뭡니까 공격이 있을 때 그 오염된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집단 보호 체계 뭐 등등 이런 첨단의 어떤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된 것들을 그 당시에 처음으로 쓰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전투를 치룬 데만이 사실은 그 특성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한국 해군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특수성능, 뭐 생존성 향상 기술을 적용했지만 좀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한국 해군은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적용한 이 특성능 기술들이 과연 전쟁 중에 전투 시에 작동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그 어려움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그걸 그 간접적으로는 입증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특성능은 굉장히 불행한 얘기지만 이 전투하고 밀접한 성능이기 때문에 전쟁을 그 치르는 해군 국가들은 굉장히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미국의 이제 DDG-51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특수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도 이제 어떤 그런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어서 지금 항상 그 문제를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해군 함정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이 그 보안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국민들도 편하게 좀 이 부분에 있어 조금 안심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함정의 이 특수 성능 기능을 조금 더 선제공 형태로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아니면 발전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 여태까지 잘 해왔고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아직은 우리가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은 우선 그 함정 획득에 대한 그 고위 의사결정권자가 이 생존성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체계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그 함정의 생존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선 그거부터 답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 결정권자들이. 그 다음에 중요하다면 그럼 함정은 어느 정도 수준의 생존성을 가져야 하느냐? 이 문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완벽하게 생존하게 만들려는 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인 문제하고도 다 타협이 돼야 돼요. 비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수준의 생존성을 갖는 걸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가능하냐? 우리 기술로. 혹은 외국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냐? 그건 앞에 전에 문제하고도 사실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갖겠다고 정안을 내면은 우리 수준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생존성이라는 게 실제로 해석에 의하게 되는데 그 해석한 사람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어떤 시험들이 필요하냐? 네 번째,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은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건 당연히 해군에서 해야 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군이 필요해서, 해군이 요청을 해서
만든 다음에 해군이 사용하는 배고, 해군이 작전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생존성을 가져야 되는 걸 결정하는 게 사실 이 특수성능을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는 게 하여간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 기본을 해군에서 정해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전문가를 피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네 가지 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방안들이 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거 지금 그 생존성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겠느냐, 어떻게 검증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문가 집단도 군에서 책임하에, 군의 관리하에 그 인력,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슈 한 가지만 다루고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 이 함정 특수성능 관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해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된 목표이고 또 주된 기술로서 지금 작동이 되어 왔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함정에게 적용되는 것이 장점으로 혹은 단점으로 양갈래를 봤었을 때는 오히려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이게 또 작동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한 번 정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 함정에만 적용되는 이 기술을 하다 보게 되면 일반 상선과 더불어 양쪽을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고 기술이 이쪽에만 조금 농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만 양성을 해서 조선소의 전반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렵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이 조선소 또 이 함정에 있어서의 특수 성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그 봉착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들은 어떤 또 이렇게 해안을 좀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만은 다양한 방법에서 다양한 또 분야에서 좀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규표 교수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방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특수 성능 관련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조선소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그 함정의 특수성능 분야 전문가들의 양성을 위한 어떤 특화된 전문 교육기구를 가질 만큼의 규모는 저희 나라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수한 교육기관을 택해서 그 민군의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조함 관련 학위과정을 마련을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함정설계 특별 강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전문가의 재교육도 제도화해서 모든 그 군 관련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그 쌓아온 기술의 축적이 필요한데 이 기술의 축적을 위해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미국의 그 네브시 같은 군 산하 전문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무기 체계 관련 그 연구 개발은 국방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상부 구조물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연구소가 시급하게 설립이 돼서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브시 같은 기관에는
산하의 전문 연구소도 한 10개 가량이 있는 것 같고 또 조선소도 2개씩이나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가겠지만 최소한도 전문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마음 놓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의 이원엽 교수께서. 그 특수성능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조선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방법은 외부 전문가에 대한 기술 용역을 하거나 기술 자문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결과를 이 전문가들의 결과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문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근데 실제로는 그 함정 설계를 하는 지금 방산조선소의 특수선 사업부의 조직을 보면은 지금 뭐 함정 설계를 하기 위해서 특수성능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성능들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있어요. 그 인원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저는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질문 자체가 이제 특수성능에 관한 거니까 그 특수성능에 관한 그 기본적인 전문가도 지금 방산조선소에서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누누이 얘기되는 거지만 국내 함정 물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인원을 확보해서 가기가 조선소 입장에서 힘든 거죠.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무슨 방산 업체가 너무 많아서 좀 줄이는 것도 생각해보는 방안이었고 더 확실한 방법은 수출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수출을 하는 걸 자꾸 우리가 목표로 삼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다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랑.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수출이 그 방산조선소만의 노력으로 되는 거는 아닌 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간 군의 책임하에 모든 함정 특수성능에 대해서 응용 기술뿐 아니라 원천 기술부터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국가연, 대학, 연구소, 산업체 다 협조해서 그 기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무조건 많은 전문가를 갖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는 국가 예산이 이제 부족한 것도 많이 사실이에요. 뭐냐면 기초적인 연구도 지원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간 이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은 그 컨트롤 권위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게 되면 현재 그 함정 기술에 소요되는 국가 연구비만이라도 아주 우리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부터 먼저 모색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 현 회장인 정정훈 박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답을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의 정정훈 박사님께서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저희 나라 그 국가 R&D의 기본 전략이 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일단 뭐 예산 규모, 인력 규모에서 보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특수성능도 우리 한국 해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기술, 뭐 충격을 뭐 A라는 기관과 B라는 기관을 이렇게 육성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충격은 A라는 기관, 뭐 우리 내양 조종 성능은 또 우리 이기표 교수님 이런 식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족한 예산, 인력 인프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도 저는 굉장히 기적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희생이 컸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더 굉장히 갑작스럽게 늘 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지금 획득해야 될 무기 체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올해만 해도 국방비가 내년 예산이 40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R&D 예산보다는 대부분 이제 무기를 획득하는 비용이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죠. 그리고 군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들. 그래서 어느 날 순간 예산이 늘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인력이 지금 이 저출산율에 있어서 지금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력이 늘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어쨌든 아까 이현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효과도를 극대화할 거냐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이라면 이제는 각자가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한 목적성 있게 목표를 공통된 목표를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아까 말씀하셨던 이 특성의 컨트롤 타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저는 그 군과 가장 그 군의 그 방사청의 산하 연구 조직인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주셨으면 제일 좋겠는데 아까 이기표 선생님도 말씀하시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책 방향이 이게 플랫폼 기술은 이제 일반한테 돌리고 그 비닉성의 그 무기 체계 그 개발에 이제 집중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특성능은 상당 부분이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안 되니 그럼 대안을 찾자. 근데 저는 그 대안이 대학을 중심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소든 아니면 뭐 또 선박해양연구소든 이런 정부 출연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지금 잘하고 계신 그 연구기관들을 한꺼번에 잘 모아서 물론 그게 하드 조직은 아니죠. 소프트웨어 조직이지만 그 속에서 연구비도 잘 배분이 되고 인력 교류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아마 그런 하나의 어떤 단일 창구의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아마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특히 방사청 개청 후에 예전에 기술 관리를 해주던 그 해군의 조직이 어떻게 보면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서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특수성능은 그 함정 수출에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수에서도 우리 함정이 내수에서는 별로 이 재미를 못 보는 사업인데 가장 큰 이유는 물량도 물량이지만 저는 이 함정을 하는 우리 조선소 인력의 어떤 긍지와 뭐 앞으로 그 경영진이 그 관심을 더 갖게 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과 같이 함정은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근데 그 물론 방위사업법에는 일반 무기 체계가 좀 뭡니까 몇 프로 이상의 이윤은 보장해 주게끔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함정은 특히 이게 지금 과다 출혈 경쟁의 그런 체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로 보장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함정 같은 경우는 한 30%를 마진을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은 특히 상선을 거의 안 하고 함정만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유지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함정에 대한 그 마진을 적정 마진을 보장해주는 이런 국가적 정책도 같이 있어야 되고 하여간 특성능과 관련되면 다시 요약하면 조금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들을 좀 인테그레이션하고 좀 더 어떤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그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재수 센터장께서. 예.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함정을 획득하는 과정에 의사결정하는 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 대국이기 때문에 함정 건조는 조선소에 맡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함정 건조 획득 체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경쟁에서 돈 적게 쓰는 사람이 따가라. 왜냐하면 기술은 조선소가 이미 세계에서 1위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기본 성능 분야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 성능은 아니에요. 특수 성능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뭐 거의 안 갖고 있어요. 오히려 뭐 밖에 있는 우리 연구소나 뭐 학교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갖고 계시지 조선소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선소에 다 맡겨버린다. 아무도 관리 안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는 우리가 특수 성능이 제대로 돼야 전투를 할 수 있는 배, 그 다음에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 안 되면 함정이 아니고 상선을 짓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합니다. 단지 그냥 심플하게 우리나라가 조선 제1의 조선 기술 대국이다. 그거 왜 정부에서 관여를 하느냐. 조선소에 그냥 다 맡겨놓고
배지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개선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오늘 모이신 분이나 해군의 일부 이 함정 전문가들은 특수성능, 특히 생존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것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야 되겠다 고민도 하고 하는데 정작 최고위의 의사결정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제발 좀 그런 분들이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상선 얘기고 군함은 또 다른 분야가 있다. 이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특수선능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정도에 있어서의 대안들을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만 오늘 네 분의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산 구축함 건조와 함께 본격적으로 뛰어든 함정 특수 성능 그 세부 분야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가 무엇이고 각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